네, 뉴스 정면 승부 월요일은요.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별일 없을 줄 알았더니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 기사거리를 이렇게 툭 던져주셨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4개 정도의 글을 쓰셨다고 이제 하는데 굉장히 이제 직격탄을 날리면서 언론까지도 비판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요. 야당에서는 뭐 협박성 글 중단하라, 그리고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고위공직자부터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갑자기 뭐 쫙 다른 거 하다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면서 강경노선으로 선회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현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시고, 이제는 좀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점인 부동산 관련해서 화두를 좀 던지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은 사회 초년생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 민주당 그런 어떤 정책적 흐름 자체가 조금 세부담에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하자, 이러한 좀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초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들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세부담 보유세나 양도세가 이렇게 낮으면 계속 어찌됐든 국가 정책적으로 이분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게 되고, 이렇게 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방향을 이제 바꿔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전에 그런 말을 한 뭐 부총리도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또 선거를 앞두고 막 갑론을박이 있고 비판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않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네. 이것은 내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여당과 그다음 국민 여론을 듣고, 그러나 내 생각은 지금 이렇다. 네. 말씀을 이제 밝히신 거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된다.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하고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비난 감수하고 집값을 잡겠다고 했어요. 근데 보통 선거 전에는 바짝 엎드려 있다가 그 뒤에 움직여도 움직이는데 좀 이례적인 행보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그 주말 새에 꼭 이렇게 SNS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 백혜룡 때도 갑자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말에 뭘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의지를 밝힌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대통령 언어치고는 좀 지적할 부분이 좀 있다. 너무 감정을 앞세우시는 모습이 있어서 이 대통령한테 꼭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 집값 잡고 싶은 욕망이야 어느 대통령이나 다 있었을 텐데, 그 방법에 있어서 마스터 플래닝 그런 결국 뭐냐라는 걸 저는 묻고 싶어요.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폐지한다. 네. 그럼 이제 세제가 살짝 들어가는 거고, 네. 중간에 이제 거래를 거의 못하게끔 막았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올해 말까지죠. 네. 그리고 28년도부터 6만 채를 수도권에 착공을 한다는 건데, 네. 그럼 공급은 이 임기 내는 거의 힘들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할 거냐. 26년 말자로 돼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슬슬 보유세 얘기 나오고 하는데, 그 시장 참여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정권에서는 어떻게 가져갈 잘 모르니까 결론은 뭐예요? 들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부동산 얘기 하면 끝도 없죠. 네. 김철근 총장님. 글쎄요, 대통령이 좋게 보면 자신감인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통령 증후군 같은, 대통령 하신 지 한 6개월 됐으니 모든 정보가 대통령 정점에 있고 그다음에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좋게 보면 자신감이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정책 당국자들이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어떤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제시를 해도 그게 따를까 말까인데, 대통령이 그냥 SNS에 툭툭툭툭 이렇게 던져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지금까지 민주당 정권이 문재인 정부도 있었고 노무현 정부도 있었고 이 정부들이 있었을 때 그럼 그분들이 정말 무능해서 못 잡았냐. 유독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 이유는 도대체 뭐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을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세제와 공급과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야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부동산이 그러면 정말로 급등했냐?
어떤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부동산 급등이 실제로 무슨 브라보콘이나 네. 그다음에 건설 공사비나 네. 이런 거에 비해서는 또 안 올랐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가의 금액으로 일부 이제 있는 그 부동산들 때문에 위화감을 느끼거나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강남의 반포라든지 아니면 이혜원 지명자가 가지고 있었던 뭐 그 역시 아파트라든지 반포죠. 네. 거의 반포. 그런 건 거의 90억 100억 하니까 네. 그게 엄청난 위화감을 가질 수 있지만 서울 시내 평균으로 보면 예를 들면 지금 평당 한 1,7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전에 1,400만 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정말 급등했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급등이 다주택자 때문에 됐느냐? 이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의 예를 들면 뭐 그 코로나 팬데믹과 너우 전쟁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방향 전환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두 마디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오케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막 3개, 4개씩 가면서 본인이 다 앞장서서 할 수 있어요? 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다른 국정 현안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공무원들 일을 좀 못 시키니까 체력이 좀 나와서 이거는 SNS에 글을 이거는 많이 쓰나 이런 생각이 뭐 좀 들지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거나 않아요. 네. 뭐 관계 기관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 하나의 앞으로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가 아파트 가지고 있고 다주택도 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 이제 부담을 좀 해야 된다. 부담을 피할 수는 없다. 아니 왜 돈 있는 사람이 강남에서 100억대, 150억대 아파트 살 수 있죠. 그러면 또 그것만큼의 세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그걸 지금 사실은 아무런 얘기 없이 정부에서 세금을 내고 그러면 참 조세 부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저희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떤 여론 수렴도 하고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화두를 던졌다고 시그널을 던진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건 아니까요. 요거는 요 부분까지만 하고 민주당 얘기로 이왕 시작한 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계기하면 안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대본대로 제가 해야 돼서 심어가는 진행자입니다. 그 이해찬 총리 이제 그 추모 기간이 끝났고 이제 잠재돼 있던 그 합당 문제 갈등이 좀 시작됐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이 아주 세게 최고위에서 직격을 한 것 같습니다. 합당은 2, 3인자의 당권과 대권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준호 의원도 합당 논의 중단해라. 박홍근 의원도 중단해라. 이렇게 좀 세게 부딪히면서 민주당 안에서 내용이 좀 격화되는 분위기인데 뭐 이거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사실은 약간의 반발은 있어도 그냥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좀 더 세게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미략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 미략. 네. 타격해야 네. 된다. 그렇죠. 미략설 네. 밝혀야 한다. 네. 이거 뭐 과거에 운동권들이 쓰던 용어잖아요. 타격이란 단어가 야구 빼고 나올 일이 있어요. 미략은 운동권 용어는 아닙니다. 타격은 그렇죠. 운동권 네.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타격감 이런 말 나오는데 네. 감이 아니라 그냥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가 결국 이제 미략설 때문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조국이란 분이 민주당에 와서 있을 경우에 정청래 대표랑 결합이 되는 모양새가 될 거고 그러면 단지 올해 8월에 있을 당권을 넘어서 2030년 대선을 향한 대권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 아무리 초반이라도 비상이 걸린 거죠. 이 모든 비극은 민주당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딱 하나 정권 잡고 맨 처음 여당 대표가 비주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픈 얘기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물론 저희 당 사정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를 가늠해주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잠잠하게 수면 밑에 있던 주류와 비주류의 그런 갈등이 완전히 올라왔다. 그래서 오늘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 주류 교체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2인자 3인자가 로마에서는 반란 많이 일으켰다. 대놓고 저 정청래 대표 바로 옆자리에서
그냥 직격을 했잖아요. 네. 예,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김주호 대변인. 표현의 자유가 있으실까 궁금한데 김창현 총장의 얘기부터 듣죠. 저는 궁극적으로 한다고 봐요. 아 합당한다 그래도. 왜냐하면 네. 합당의 방식이 거의 대부분 다 탑다운이었어요. 3당 합당 때도 그랬고 안철수 김한길 때도 그랬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이 지금 그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에요. 이현주 뭐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이라고 막 뭐라 하는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거했어요. 단일 체제입니다. 네. 대표가 결심하고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절차상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네. 단 정치적으로 보면 어차피 합당을 하고 나면 그 당 대표의 그 리더십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해줄 수 없다. 약간의 갈등과 그다음에 약간의 비토와 반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어렵게 가는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문제를 당대표 혼자 해요? 당연히 대통령하고 공유가 됐겠죠. 네. 집권당인데. 집권당인데 그 다른 당하고 합당하는데 당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단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깊게 개입하면 당국 개입이 돼서 집권 남용이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멀리 있으면 당으로부터 영향이 없다고 얘기할 거고. 이게 그래서 공유하는 건지 안 한 건지 애매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흐름이 다 정리됐다. 만약에 여기서 깨지잖아요. 조국 혁신당은 거의 폭망입니다. 지방선거 못 치러요. 그러면 우당을 합당하자고 해놓고 완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는 이 행위를 하겠어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못한다. 절 보세요. 전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럴 거라고 봐요. 오늘 김조 대변인 최고위에 계셨죠? 예, 있었습니다. 그 맞받아치면서 문정복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는가? 모두 당원이 심판했다라고 상당히 또 세게 맞받아치셨거든요. 분위기 진짜 그게 좀 이제 답을 안 적이셨을 것 뭐냐면은 같은데. 문정복 의원이 얘기한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주에 의총을 2번 해서 3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1년 동안 의총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똑같은 사람 10사람이 와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세워놓고 그 앞에 세워놓고 한 2시간 동안 똑같은 분이 한 10분이 와서 비판을 해요. 뭐 그만둬라. 당신 때문에 민주당이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때 기억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일 용감하게 반박을 하신 게 이제 문정복 의원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아니 이제 비공개 최고회의까지는 당무가 많아갖고 뭐 막 굉장히 바쁘게 뭐 이렇게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오늘은 그냥 지나가나 보다. 오늘은 별일 없이 좀 마음은 조마조마했는데 이제 공개 최고위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아니 이제 다 하시는 분들이 눈매들이 매서지시더라고요. 서로 다 이렇게 매서지시 이제 발언을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참 야당일 때는 탄압받고 없이 살 때는 우애 좋게 지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돼서 당원분들과 국민들 앞에서 참 송구하죠. 아까 우애가 안 좋았다면서요. 2시간 동안 비판하고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총선 지난 후에, 총선 지난 후에. 극복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공개적인 속상해서 이제 이런 거친 언사들이 가다 보니까 뭐 그냥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무직 당직자분들 중에서 그냥 눈 감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희로서는 좀 생경한 모습이기 때문에 참 저희 송구했습니다. 이게 정청래 대표도 마지막에 폐회를 하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이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도 하셨고 어찌 됐든 저희가 정부 여당이고 이것을 잘 수습해가지고 원팀으로 지방선거를 치러야죠. 이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당 대표님과 같이 뜻을 하시는 분들은 선거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든 좀 구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사실은 우당으로서 대통령 선거도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고 이제 다른 최고위원님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끼리 분열할 소재를 만들지 말고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원팀 전략으로 가면 된다. 이제 이 시각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금 미략 얘기하셨는데 그 뭔가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가 사진에 찍힌 게 기사에 났잖아요. 근데 기사에는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출신 국무위원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라고만 나와서 이 국무위원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총리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멘트는 청취자 중에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미략 물음표 타격 소재 쉼표 미략 여부 밝혀야 이렇게 돼 있고 당명 변경 빼기 표시하고 나눠 먹기 불가 이런 메시지가 쓰였는데 오늘 김민석 총리가 신년 기자회견 했는데 이거 내가 쓴 거 아니다. 그러나 당명이 지켜져야 한다는 건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누가 뭘 썼는지 저희 당은 뭐 익명 게시판도 다 노출하는 상황인데 뭐 드러나는 걸 가지고 뭐 했다 하니까 굉장히 생경합니다. 아, 보안 의식이 철저하구나. 네. 처음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이라고 나왔어요. 보도가 누군지라면 다 아실 텐데 당사자라고 지목된 분들은 다 아니라고 해요 지금.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 대중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죠. 네. 누가 했겠거니 꼭 그 사람이 안 했어도 그분의 생각을 전달했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타격의 소재가 미략이다. 이거 네. 밝혀라. 그러니까 핵심은 미략설이라는 걸 가지고 공격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략에 갖고 있는 의미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당과 합당을 하냐 안 하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뭉치자 이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28년 총선 30년 대선을 보고 여의도에서 바라본 그 시각들을 그대로 대변을 하는 거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5년짜리 공무원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묶어놓고 여의도는 우리가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맡겨주세요라는 게 너무 보여서 민주당 분위기가 그걸 가지고 지금 둘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도 맞을 겁니다. 예. 근데 미락은 있을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그 어차피 지금 합당을 하게 되면 방식이 흡수합당이냐 아니면 신설합당이냐 이건데 당연히 당명 안 바꾸고 신설합당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력이 적은 측에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흡수합당을 안 할 거란 말이죠. 예? 당연히 신설합당에 의해서 민주당을 그대로 가고 대등한 형태의 그림을 그리겠죠. 네. 그래야 소수 세력에 대한 그 배려나 그다음에 소수 세력이 그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쪽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경선이나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거 흐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저는 이 하나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설 얘기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미량 얘기했잖아요. 네. 이것들이 결국은 그 반대나 비판의 목소리를 좀 키우기 위한 것이지 과연 이걸 궁극적으로 깰 수 있는 사안이냐. 흔들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정말 순조롭게 이걸 딱 정리해내잖아요. 그럼 8월에 전당대회 무조건 정청래죠. 이것 자체를 막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정청래 리더십을 흔들 거예요. 그렇지만 판을 깨지는 못할 거다. 판을 깨진 못할 거다. 이런 느낌이죠. 아니, 개혁신당에 나중에 합당했을 때는 우리 김철근 전 사무총장이 큰 활약을 하실 거예요. 아우 그러시겠죠. 아니, 근데 내가 합당 안 하신다. 합당하고 분당 전문가예요. 당적이 워낙 많이 워낙 바뀌어서. 경험이 많은 거 가지고. 그 원래 정청래 대표가 공식적으로 어쨌든 제안을 언론에 할 때는 당장 양당 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메시지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실무협의회가 지금 구성돼서 회의를 한 적은 없는 건가요? 아니 지금은 그 절차 관련해서 이의 제기가 지난주에 많이 나왔고 네.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오늘 대표가 이것은 여러 가지 논의 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저희 안에서 내용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저희 내에서 공론화해서 수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가 되지 지금은 수기 과정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수기 근데 과정부터 당원들에 따라서 협상 조건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 수기를 거쳐서 당원 총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협의를 하는 걸로 당원 이렇게 가나요? 투표 이제
당원들의 의견을 받아 당원들이 하라 그러면 하고 네. 안 하라 그러면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오늘 메시지를 내셨는데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 이제 뭐 오늘 정책의총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논의가 안 됐어요. 이제 각계 어제부터 한준호 국회의원부터 발언을 했고 오늘 최고위원도 발언했잖아요. 그리고 더민초에서도 의견을 냈고 네. 또 찬성하시는 분도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실 거니까 이제 그러한 뭐 의견들이 계속 오가면서 좀 숙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오늘부터 1인 1표 다시 투표에 부의했는데 이게 어떤 결과에 따라서 또 한번 이 합당 갈등 논란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난번에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거 아니에요. 그랬나요? 네, 그랬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번에도 물론 찬성이 훨씬 많았어요. 네. 명분상 맞죠. 1인 1표라는 게 그 차등을 둔다는 게 거부감이 많이 드니까. 근데 그럼 이번에도 정족수가 안 돼서 부결이 되나? 또 부결되면 그땐 정청래 리더십의 타입이 크다. 그건 예고편이죠. 아. 진짜로. 예. 그런 상상도 해보는 거였는데 사정을 몰라서. 이 중앙위원 투표잖아요. 아. 중앙위원 투표가 당무위원을 통과한 그 안건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는 지난번이 굉장히 이례적인 게지 이번에는 아마 통과될 그래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위원회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마음을 먹으면 그렇지. 부결이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전에 당원 여론조사를 또 했잖아요. 네. 근데 또 80% 이상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찬성했기 때문에 중앙위원도 그 당의 지도자들인데 당원들 마음을 많이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정당이 전당원 투표로 1인 1표를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만 유독 그걸 안 한다는 게 시대 흐름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 1인 1표를 하는 것은 거의 나는 될 거라고 봐요. 네. 단 거기에 한번 제동이 걸렸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죠.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상처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된다고 보고 결국 제가 봤을 때 합당도 전당원 투표에 한번 물 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합당이 더 높아요. 그 조사해서 네. 나온 걸 보면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시간이 조금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빠른 속도로 추진한다면 구정 전에도 되겠지만 지금 그 태클의 정도가 상당히 심해서 구정 전에 그 실무적인 내용까지를 완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서둘러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면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각각의 후보 정당이 민주당 후보로 또는 조국혁신당 후보로 등록을 한 이후에 나중에 그걸 합친다? 이거 굉장히 그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조국혁신당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괴로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실무적인 문제들까지 고민을 한다고 보면 속도를 안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설 연휴 직후가 그 지방선거 예비후보 아마 등록일일 겁니다. 아니 3일부터예요. 아 그래요? 아 그게 참 그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은 3일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3월 3일 90일 전부터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되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광고 듣고요. 국민의힘의 오세훈 장동혁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